전라서 모레까지 충청에 최대 250mm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비구름은 오늘 밤부터 다시 수도권으로 북상하겠습니다. 맨홀에 빠져 실종된 남성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맨홀 뚜껑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반지하 주택에서 가족 3명이 숨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반지하에 고립됐던 시민이 극적으로 구조된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건축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쌍방울 계열사에서 이재명 의원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사무실로 20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 확진자가 615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주 15만 명을 재유행의 정점으로 예상했던 정부는 예측치를 20만 명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를 만나기 위해 다각도로 접촉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5가지 요구사항을 내나 논란입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엇갈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미중 갈등 사이에 낀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중국과 고위급 회담을 했는데 중국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3불 즉 3가지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던 데에서 한술 더 떠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사드 운용 제한을 약속했다며 주권 침해에 가까운 일방적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에 우리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현 정부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 회담은 예상보다 2시간 긴 30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독립자주나 다자주의와 같이 원론적 입장처럼 보이지만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속내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치포에 참여하며 기술 동맹까지 구축하는 우리 정부의 자주 독립을 강조하고 서로의 중대 관심사항을 배려하자는 설린 우호를 내세우면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주권 침해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합니다. 독립자주적으로 우리 사항을 결정을 하고 외부 간섭 없이 자주적인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 않은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회담 후에도 양국 정부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려 갈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박진 장관은 중국 측의 사드 3불은 합의나 약속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오후 늦게 우리나라가 사드 운용 제한을 약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韩国政府正式对外作出3不1线的政策宣示，中方重视韩国政府的这一立场，基于双方的谅解。 외교부는 중국의 입장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표현 수위가 오락가락하긴 합니다만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이른바 치포 문제는 휘발성이 아주 큰 사안입니다. 미국의 대중 견제의 가장 핵심적인 고리인 만큼 자칫하면 우리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효된 미국의 반도체 법안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장혁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치포 동맹 참여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상업적 자살이란 격한 표현까지 썼던 기존과 달리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국의 적절한 판단을 기대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44.9%, 비메모리 반도체 9.5%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만큼 한국 반도체 산업에 보복을 가하는 것은 자국에도 큰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사드 보복 때도 관광, 한류 분야를 막았고 반도체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의 중국 견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반도체 과학법에 서명했는데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에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입니다. Today I'm signing the law of the Chips and Science Act, a once-in-a-generation investment
in America itself. A law that the American people can be proud of. 삼성과 SK 등 기업은 중국 공장에서 40% 가까운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현지 공장 운영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 기술 경쟁력 이게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 지위를 우린 충분히 활용을 하긴 해야 되죠. 미중 사이에 낀 K반도체의 셈법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영수입니다. 예, 오늘도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집중호우에 여파로 혼잡을 빚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늘은 개어서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충청권에 최대 25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청주 무심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다로 기자. 저는 지금 충북 청주 무심천에 있습니다. 자, 지금도 빗줄기가 꽤 굵어 보이는데 충청권에도 오늘 이미 비가 많이 내렸죠? 네, 저녁부터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더니 지금도 여전히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 청주 무심천은 오늘 새벽부터 차량 통제가 진행됐고 조금 전인 8시 20분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전과 충청권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새벽 3시부터 7시 사이에 시간당 60mm가 쏟아졌습니다. 아침 11시에는 충청권 4개 지자체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번 비로 청주의 한 소주 공장과 대전 유성구의 숙박업소 등지에서는 지하층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조금 전 저녁 8시까지 접수된 크고 작은 비 피해는 99건에 이르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충청권과 전북 일부에는 모레까지 최대 250mm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예, 밤사이에 추가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비구름이 다시 북상해서 수도권으로 올라온다는데 내일은 어떨까요? 네, 비구름대가 서서히 북상하면서 강수 지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충청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등지에도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서울과 수도권에는 20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역에 따라 120mm가 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북상하고 있는 비구름대의 이동 속도가 늦고 지역에 따른 강수량 편차가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상청은 곳에 따라 시간당 최대 80mm에 이르는 집중호우가 내릴 우려가 있다면서 이미 막대한 비 피해를 입은 서울, 수도권, 강원 일대에서는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충북 청주 무심천에서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서울의 도로 곳곳엔 그젯밤 침수 당시 버리고 간 차량들이 아직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복구를 서두르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밤과 내일 아침에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또 큰 비가 예보돼 있어서 걱정입니다.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을 강타한 폭우에 차량이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무릎까지 물이 들이차면서 운전자는 차를 그대로 길에 세워둔 채 탈출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날이 개었지만 침수 차량은 여전히 서울 강남도로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폭우가 내린 지 이틀이 지났지만 침수된 차량이 아직 길가에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침수된 차량에 4차선 도로는 2차선이 되면서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차엔 주차 위반 경고장이 붙었고 경찰이 견인까지 나섰습니다. 전화번호나 이런 거 연락이 바로바로 되면 좀 더 빠른데 그게 지금 다 안 되죠. 전국 곳곳에서 견인차가 올라왔지만 수백 대에 달하는 침수 차량을 모두 치우기엔 역부족입니다. 한 대 옮기는데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다 완전히 가냐. 일부 지역에선 침수로 인한 정전 복구 작업도 끝나지 않은 상황. 지금 정전이고 물이도 안 나가죠. 오줌 똥도 못 싸고 있어요 지금. 복구가 채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서울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예보돼 시민들은 걱정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성인 남매가 하수구에 빠져 실종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집중호우로 하수군의 수압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맨홀 뚜껑을 날려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남매가 빨려 들어간 맨홀 주변에서 동생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일대에 물폭탄이 쏟아진 날, 서초구에선 맨홀 뚜껑이 없어진 하수구에 남매가 빠져 실종됐습니다. 누나가 먼저 급류에 휩쓸려 하수구에 빨려 들어갔고
누나를 구하려던 남동생도 함께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들어가는 건 좀 봤고 남동생이 붙잡다가 빨려 들어가다 봤어요. 실종 이틀 만에 300m 떨어진 배수관에서 남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맨홀은 그 용도가 이제 우수 배수관입니다. 그 우수 배수관은 반포천에서 동작대교 남단. 소방당국은 폭우에 배수관 내 수압이 높아져 압력을 견디지 못한 맨홀 뚜껑이 날아갔고 남매가 그 위로 걸어가다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금 장치는 되어 있는데 워낙 강우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강남 일대 맨홀 뚜껑 곳곳이 이번 폭우에 없어졌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 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던 맨홀입니다. 뚜껑이 벗겨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주변에 금이가 있습니다. 많이 막아서는 안 돼요. 그거 막으려고 하면 관이 터져버려요. 문제는 더 커지죠. 전문가들은 폭우로 도로가 침수됐을 땐 여럿이 함께 걸어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폭우 피해 현장을 돌고 회의를 주재하며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도 했는데 취임 후에 첫 사과 발언인 셈이죠. 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 때 중단된 강남 빗물 터널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고 당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정부 대책 설명하겠습니다. 안전모를 쓴 윤 대통령이 산사태로 옹벽이 무너져 아슬아슬하게 기울어 있는 아파트 단지를 둘러봅니다. 다니다가 안전사고 나겠는데. 이틀째 폭우 피해 현장을 찾은 건데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며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행안부와 동작구청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다 지원해서. 수해 대책회의도 2차례 주재했는데 취임 후 처음으로 사과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이상 현상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종합적인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했다가 후임 박원순 시장 때 중단된 상습 침수 지역 빗물 터널 건설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에 대한 비판을 오늘도 이어갔는데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전화로 위기 상황을 대응했다니 대통령이 무슨 스텔스기라도 된단 말입니까? 당정은 재난 상황에 정쟁은 있을 수 없다며 피해가 큰 곳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번 비에 특히 피해가 컸던 곳은 반지하 주택들이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반지하 주택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가족 사망 소식 전해드렸는데 같은 상황이었지만 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목숨을 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랐는지 안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우로 서울 도심 주요 거리가 빗물로 뒤덮였던 월요일 밤, 서울 신림동 반지하방에 홀로 살던 70대 할아버지가 구조 요청을 받은 경찰이 빠르게 출동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경찰이 집 안에 들어왔을 때 할아버지는 물에 잠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 키가 180인데 제 골반까지 왔어요, 물이. 문도 이제 제대로 안 열리는 상황이어서. 다른 주택 반지하에서는 치매를 앓던 60대 남성이 물에 잠긴 집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호우 피해를 우려한 가족이 집에 설치된 CCTV를 보고 미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관악구 또 다른 반지하에 살던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은 이웃 주민 신고로 구조됐습니다. 반지하 계단 등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는 걸 보고 집 안에 사람이 갇혀 있다며 경찰에 연락했고 바로 출동한 경찰이 창문을 강제로 뜯어내 구조에 성공한 겁니다. 시사가 진짜 올라가기 전에 그쪽으로 창문을 뜯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난 폭우로 서울에서 발생한 사망자 5명 중 4명이 반지하 주민. 서울시는 주거용 반지하 건축을 불허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가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번 집중호우에 반지하 주택들이 큰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인명피해가 적지 않았죠. 도로를 삼킨 빗물은 순식간에 반지하 주택으로 흘러들었고 출입문에 엄청난 수압이 가해지면서 탈출도 어려웠습니다.
그 수압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동영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자동차가 경사로를 따라 수조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차가 절반 정도 물에 잠기자 차 안에도 서서히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을 때 운전석에서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양쪽의 수압 차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슴 높이 정도까지 물이 차오르도록 기다린 뒤 있는 힘껏 차문을 열면 어렵지 않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비상탈출용 망치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탈출할 수 없다면 차량 내부와 외부의 물 높이가 30cm 이내로 줄어드는 시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엔 반지하 건물에 침수 실험을 해봤습니다. 출입문 앞에 물이 50cm 높이로 차오르자 아무리 힘을 써도 출입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이럴 땐 최대한 빨리 창문이나 복도 등 다른 탈출로를 찾아야 합니다. 이미 침수가 진행된 상황에서 탈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우회할 수 있는 복도나 통로를 찾으셔야 되고요. 이마저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기를 차단하고 가스 밸브를 잠궈 2차 사고를 막은 뒤 서둘러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 지역에서만 5천여 대의 차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손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보험 처리 관련해서는 몇 가지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자세히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홍혜인 기자, 차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탈출을 위해서 차량의 문이라든지 또는 썬루프를 열어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보험금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가 물에 잠길 것 같으면 안전을 위해서 창문이나 썬루프를 반드시 열어둬야 합니다.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던 상태가 아닌, 즉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둔 채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창문을 열어두는 건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차문을 열고 나왔는데 물 때문에 문이 안 닫혀도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창문을 열어둔 걸 미처 모르고 주차했다. 이런 경우는 운전자 과실로 봅니다. 불법 주차를 해도 보험 처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젯밤 같은 상황에서 주차 구역이 어딘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법 주차는 골목길이나 갓길에 차를 댄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 침수 피해가 예상됐거나 아니면 경찰 통제가 예고된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댔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 둔치 주차장이나 바닷가 같은 경우인데요. 예. 경찰 통제 구역을 알려주는 재난 안전 문자나 보험사가 보내는 이 문자를 꼭 챙겨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운전하고 있는데 도로에 물이 차서 차를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이럴 줄 미리 알았느냐, 이 고의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굴다리에서 다른 차들은 침수될까 봐 우회하고 있는데 혼자 무리하게 진입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예. 이번처럼 갑작스럽게 내렸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고의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제 그렇게 됐고 만약에 오늘 또 이렇게 비 소식이 있는데 그럼에도 들어가서 차를 세웠다거나 그런 경우는 케이스별로 정황을 따져서 예, 그리고 물론 급박하겠죠. 차를 버리고 갈 때라도 운전자들이 챙기면 좋을 게 있다면서요. 예, 탈출하기 전에 차가 어디까지 잠겼는지 내부에 사진을 찍어두면 좋습니다. 보통 보험사들이 카시트가 젖은 흔적을 보고 물 높이를 확인을 하는데 이 사진이 있으면 확인이 쉽습니다. 또 차 안에 있던 물건은 보상이 안 되는데요. 오디오 시스템도 안 됩니다. 장마철 지나고 나면 중고 차량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데 이 중고 차량이 침수 차량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예, 먼저 차를 사기 전에 보험 개발원 사이트에서 중고차 사고 이력을 꼭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신고가 안 된 차들은 여기에 빠져 있는데요. 예. 그래서 차량 내부를 꼼꼼히 점검해봐야 하는 겁니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겼을 때 모래나 곰팡이가 보이거나 트렁크 바닥이나 예비 타이어에 진흙이나 오물 흔적이 있어도 이 침수 차량으로 의심해볼 만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비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오늘 밤도 비 피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 수사 관련한 저희 단독 취재 내용 보도하겠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새로운 단서를 찾았습니다. 쌍방울의 한 계열사가
이 의원 변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의 계좌로 20억 원의 뭉칫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제3자 녹취 파일에 등장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촉발시켰던 전환사채 20억 원과 같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수상한 시점에 반환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변호했던 이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이 법무법인 계좌로 지난해 3월 쌍방울의 한 계열사가 현금 20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검찰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발단이 됐던 녹취 속에 등장한 전환사채 20억과 같은 규모입니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 20억 원이 쌍방울 계열사 계좌로 반환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금액과 액수가 일치하고 돈이 반환된 시기도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변호사비 대납금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법인에 쌍방울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다른 변호사도 있다며 제3자가 거래 대금을 보관하는 에스크로 방식으로 일시 보관한 돈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 측의 진술과 함께 쌍방울 계열사들의 계좌 거래를 검토해 정확한 자금 성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이 변호사 측과 쌍방울 측에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건 쌍방울 계열사와 이재명 의원의 변호인 사이의 자금 거래 내역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쌍방울의 자금 흐름을 쫓다가 수상한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정상적인 자금 거래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만들 이유가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최민식 기자에게 부탁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쌍방울이 2018년 11월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한 페이퍼 컴퍼니가 이를 모두 매입한 뒤 주식으로 전환해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4월에는 한 중소 IT 기업을 상대로 4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신원을 할 수 없는 5명에게 넘어갔다가 현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전환사채가 현금화되는 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광범위한 수사를 해왔는데 이재명 의원의 변호인이었던 이모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에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앞서 이재명 의원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전체 수임료가 3억 원을 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의원 해명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 하지만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로 다가왔습니다. 만일 검찰 수사에서 쌍방울 측이 입금한 20억 원이 이 변호사의 수임료로 밝혀진다면 수사가 급진전할 수 있습니다. 쌍방울 측은 변호사비 대납과 전환사채 현금화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정 의혹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 하지만 검찰이 최근 확보한 쌍방울 임원들의 휴대전화는 모두 교체한 상태였고 쌍방울의 김모 전 회장 등 핵심 사건 관계인들은 해외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현역 의원 배우자에게 밥을 사면서 경기도에 법인카드를 쓴 정황이 있다고 당시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관련해서 경찰이 김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김혜경 씨가 민주당 의원 부인 등 3명과 식사를 한 한 중식당. 경찰은 한 달 전쯤 이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밥값은 정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가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 지시에 따라 결제했는데 김 씨의 식사값은 캠프 후원금 카드로 동료 의원 부인 등의 식비는 소고기와 초밥 결제에 쓰였던 경기도 법인카드로 계산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혜경 씨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고 SNS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A씨가 경기도 카드로 결제한다는 사실을 김 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배우자 김 씨가 결제 사실을 알았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씨 측근인 배 씨가 A 씨에게 계산 방법을 자세히 지시하고 보안을 강조한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이어서 이 의원의 해명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걸로 너 긁어서 그거만 나오면서 너 본 거 절대 비밀이야. 이 때문에 이 의원이 김 씨 소환을 앞두고 지지층에 결백 메시지를 내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비 피해 상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흘 동안 370mm가 이르는 물폭탄이 쏟아진 강원도에서는 노부부가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서 실종됐습니다. 산사태로 고립됐던 산골 마을 주민들은 천만다행으로 신속한 신고 덕분에 구조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산자락이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을 진입로는 떠밀려온 흙더미가 쌓였고 실개천에서는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강원도 횡성의 한 산골 마을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엄청 요란한 소리와 함께 순간적으로 전기가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산사태가 주차 차량과 창고까지 덮쳐 온통 흙더미로 변했습니다. 도로와 다리가 모두 끊겨 7가구 주민 8명이 고립됐습니다. 산사태 후 탈출한 주민 1명이 구조당국에 신고한 덕분에 나머지 주민 7명이 6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신호를 보냈죠. 두려운 건 없었어요. 일단 빠져나가야 된다는 저기. 홍천에서는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과 농경지가 침수됐고 원주에서는 벌통을 살피러 갔던 80대 노부부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일을 하러 가신 이후에 연락이 안 된다. 집에 와봤더니 안 계신다. 강물에 잠긴 다리를 지나던 승용차가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운전자는 승용차가 급류에 휩쓸리기 직전 극적으로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최대 37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사흘 동안 하천과 계곡에 고립된 캠핑객 15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번 폭우로 서울 강남과 동작구 주민 수백 명은 임시대피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대피소 시설과 제공된 물품 차이가 적지 않아서 안 그래도 지친 이재민을 더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말과 수건 등이 곳곳에 널려 있고 컵라면에 반찬 두어 가지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식사 가져가세요. 서울 동작구 체육관에 마련된 수재민 임시대피소. 아파트 뒷산 옹벽이 무너지면서 추가 피해를 우려한 주민이 피신해왔지만 달랑 매트 한 장만 제공되는 잠자리에 먹거리조차 부족합니다. 집이선 다 침대 생활했잖아요. 맨바닥에서 3일을 지금 먹는 것도 그래요. 뭐 도마도 한 쪼가리도 없고. 인근 관악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동작구와 관악구는 이렇게 얇은 매트가 침구를 대신하고 있어 이재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강남구 개포동 임시대피소를 가보니 가족끼리 생활할 수 있는 개인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기업체에서 보내온 간식거리 등 구호 물품도 넘쳐납니다. 주민들이 불평 불만이 있는 주민이 거의 없다. 또 간식은 이제 여러 군데서 후원이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제공을 해 있어요. 지자체별로 대피소 시설은 물론 구호 물품까지 차이가 알려지면서 이재민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중앙대책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이재민은 2천여 세대 4,150명. 지역별 차별 처우에 이재민 마음엔 또 다른 상처가 새겨집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이번 폭우로 시장 가운데 특히 전통시장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대목을 준비했던 상인들은 흙탕물 범벅이 된 자재를 보자니까 그저 한숨이 절로 나올 따름입니다. 임소연 기자가 피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장 점포 앞에 찹쌀과 콩을 담은 마대자루가 쌓여 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준비한 상품이 폭우에 침수되면서 버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저 안에도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거의 다 버려요. 서울 성대 전통시장 내 점포 142개 가운데 100여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난리를 겪은 한 상점은 냉장고까지 물에 잠겨 재고 물품이 모두 못 쓰게 됐습니다. 젖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저물에 젖은 건 다 버려야 돼요. 너무나 오수가 많이 섞여가지고. 침수 복구에만 보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지하 고압선이 침수돼 3일째 전기가 끊긴 입주민들은 급기야 사설 업체를 불러 지하에 들어찬 물을 빼고 있습니다. 추석 앞두고 시장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서 왔다 갔다 많이 들리시는데 8월 말까지 장사를 못한다거나 하면은 매출에는 큰 타격이 있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은 모두 62개. 정부는 시장당 1,000만 원의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언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폭우까지 예보돼 상인들은 속만 타들어갑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다음 달 물가 상승률이 7%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 고물가가 전 세계적 흐름인 상황에서 전대미문의 폭우까지 더해지면서 폭염과 가뭄에 상승하던 농산물 가격이 더 급등하는 건데요. 예년보다 이른 한가위를 치러야 하는 시민들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소 코너를 맴도는 시민들. 부쩍 오른 가격에 선뜻 집어들지 못합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른 추석에 주부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추석 때 아무래도 이제 음식을 많이 못하고 이제 자꾸 이제 내 생활비에 맞춰서 적게 장만해야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년 만에 최고치인 6.3%. 특히 70% 넘게 값이 오른 배추와 시금치 등 밥상 물가의 영향이 컸는데 이런 급등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달 배추 도매 가격은 10kg에 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가뜩이나 폭염으로 출하량이 감소해 채소값이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폭우와 가뭄, 이른 추석 수요까지 겹쳐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진 겁니다. 이 때문에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를 넘길 거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옵니다. 고온,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작황이 좀 부진해서 생산량이 좀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고요.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요. 실제 지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채소류의 월별 물가 상승률 평균치는 6월 마이너스 6.7%였지만 8월과 9월은 10%대로 뛰었습니다. 여름철에 비가 집중된 영향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까지 겹친 기후 결박제가 밥상 물가를 넘어 전체 소비자 물가까지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기업들에게서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하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이어왔죠. 검찰이 이 사건 주임 검사를 소환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지난 정권 당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던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자신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도록 부당한 압박을 했다는 주장인데요. 박 전 지청장 소환이 예고됐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지역기업이 성남FC에 부당하게 광고비를 댄 의혹을 수사한 성남지청 소속 A주임 검사. 검찰이 오늘 오전 A검사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검사는 지난해 10월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성남FC 사건을 넘겨받은 뒤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하려 했지만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에게 제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지청장이 몇 시간 동안 앉혀놓고 성남FC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도록 압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스트레스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다 결국 사무실에서 쓰러진 적도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A검사는 소환에 앞서 박 전 지청장의 지시와 발언을 정리한 일지를 제출했는데 검찰은 직권남용을 입증할 증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당시 A검사를 지휘한 박하영 차장검사도 7일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박 전 지청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재수사 중인 성남FC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넘어올 것에 대비해 수사팀을 꾸리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 전 지청장은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A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요구한 적이 있냐는 TV조선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전하겠습니다. 당초 정부는 재유행의 정점을 15만 명으로 전망했는데요. 오늘 하루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겼습니다. 여름 휴가철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가 최다 집계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재유행의 정점을 20만 명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출국 수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습니다. 저희가 20살 딱 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여행을 못 가고 있었다가 해외여행의 설렘이 크지만 긴장은 늦출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도 가서 조심해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1,800여 명 많은 15만 1,792명입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 26%, 2주 전에 비해선 51%가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은 615명입니다. 국내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많습니다. 번거롭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여행객들 불만에도 정부는 입국 전후로 코로나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 15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거라던 정부도 전망을 바꿨습니다. 약 10일 만에 더 19만, 중간값 정도로 본다 그러면 한 15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중 2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휴가철 여파와 요양병원 집단 감염 증가로 당분간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전하겠습니다. 당초 정부는 재유행의 정점을 15만 명으로 전망했는데요. 오늘 하루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겼습니다. 여름 휴가철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가 최다 집계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재유행의 정점을 20만 명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출국 수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습니다. 저희가 20살 딱 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여행을 못 가고 있었다가 해외여행의 설렘이 크지만 긴장은 늦출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도 가서 조심해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1,800여 명 많은 15만 1,792명입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 26%, 2주 전에 비해선 51%가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은 615명입니다. 국내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많습니다. 번거롭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여행객들 불만에도 정부는 입국 전후로 코로나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 15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거라던 정부도 전망을 바꿨습니다. 약 10일 만에 더 19만, 중간값 정도로 본다 그러면 한 15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중 2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휴가철 여파와 요양병원 집단 감염 증가로 당분간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잘 나가던 업종하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구 인테리어가 인기를 끌었고 또 배달 서비스와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이 소비자 발길을 잡았는데요. 대다수 업종들 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예전만 못하다는데 유독 편의점만은 여전히 잘 나갑니다. 그 이유를 김충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도시락을 먹는 손님들로 편의점 안 테이블이 만석입니다. 시장은 9,000~8,000원이잖아요. 그거 한 번 먹을 게 거의 편의점 두 끼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아예 두부, 계란, 콩나물 등 장을 보는 손님도 있습니다. 확실히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고 마트에서 장을 보면은 큰 품목 위주로만 판매를 해서 집에 두면은 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고물가에 점심 한 끼 10,000원이 충분하지 않고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면 20만 원 훌쩍 나오는 상황이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는 편의점을 찾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한 편의점 업체가 2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매출이 전년보다 13% 늘었고 다른 업체도 8% 증가했습니다. 매출 규모 역시 지난해 편의점 3사가 마트 3사 매출을 근소하게 추월했는데 올해는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풀렸지만 고물가란 새로운 특수가 생긴 겁니다.
간편식 도시락을 포장해서 가시는 경우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대량 구매를 하시기보단 소량의 생필품을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3% 상승했습니다. 고물가에 지친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다시 정치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지 하루 만에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효력을 무효화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와 가까웠던 의원들까지 법적 대응을 만류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법적 대응에서 고립된 지금 상황 돌파에 동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문기일은 오는 17일로 잡혔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비대위 전환 하루 만에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법원은 첫 신문기일을 17일로 잡았는데 당내에선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미비했던 규정을 모두 정비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비교적 정치적인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비대위는 무효가 되고 이 대표도 직무정지 상태로 대표가 되지만 기각되면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 이 대표에게 우호적이었던 인사들까지 더 이상 당과 싸우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이 대표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준석 퀴즈로 불려온 박민영 대변인까지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으로 발탁됐습니다. 배신 논란이 일자 박 대변인은 사람에 충성한 적 없고 따라서 사람을 배신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냈는데 이 대표는 충성을 받지 않았으니 배신도 아니다라고 맞받았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그러나 큰 물결은 국민의힘 지도부 완전 개편을 통한 쇄신 쪽으로 힘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잔물결이 겹쳐지면서 파문이 일기도 하겠지만 대선은 이미 막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남은 변수는 전당대회 시기인데 이를 두고는 당내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된 주호영 의원은 일단 이준석 대표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황선영 기자입니다. 첫 출근길에 나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자신과 당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이준석 대표를 빠른 시일 안에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적 공방으로 더 이상 당에 흠집을 내는 건 피해보겠다는 겁니다. 다각도로 접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원 구성에 대해 당 안팎에서 6명을 추리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개파 논란이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강조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 그러면 비대위를 할 거 뭐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가 하면 되지. 조기 전대를 희망해온 대통령실과 친윤계 의원들은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국민과 당원의 입장에서는 정기국회보다 당을 재정비해 힘있는 여당을 만드는 게 더 시급한 일이라며 비대위 기간은 한두 달이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와의 법적 분쟁을 정리한 뒤에 전당대회 시점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당분간 이 문제로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는 당국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죠. 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인데 공정위가 핵가족화 등으로 변한 사회상을 반영해서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녀가 있는 사실혼 관계는 친족에 넣어서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업 집단 총수의 친족들은 일감 몰아주기 등의 특혜를 누릴 수 있어 각종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 등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현재 대기업 총수의 친족은 혈족 6촌과 인척 4촌, 공정위는 이를 혈족 4촌과 인척 3촌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얼굴도 잘 모르는 먼 친인척까지 관리하기 어렵다고 본 데다 가족 단위가 줄어든 사회 변화 등을 감안한 겁니다. 기업들의 리스크를 좀 줄이고 기업들이 좀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대신 총수와의 사이에 친자녀를 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친족에 포함시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우호연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현재 SK와 SM 외에 대기업 2곳이 더 해당되고 그동안 남몰래 혼외자를 두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재벌 총수가 앞으로 더 밝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자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규제 사각지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었고요. 한편 공정위는 쿠팡 등 한국계 외국인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은 통상 마찰 등을 고려해 보류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쿠바 최대 항구 도시에 있는 해안 연료 저장 시설을 화마가 휩쓸고 갔습니다. 이 불은 연료 탱크에 벼락이 내리치면서 시작됐는데 닷새 만에 불길은 잡혔습니다만 가뜩이나 심각한 쿠바 전력난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 5일 쿠바 항구 도시 마탄사스 석유 저장 시설에 벼락이 떨어져 연료 탱크가 폭발한 겁니다. 불길은 주요 원유 시설 40%를 태운 뒤 닷새 만에 겨우 잡혔습니다. Ese humo es un humo que ya sale, no sale con la temperatura que salía aquel humo negro y por lo tanto comienza a bajar. Por eso es que vemos el humo en la ciudad. 100km 떨어진 수도 아바나까지 연기가 퍼졌을 정도로 역대 최악의 화재였습니다. 최소 1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쳤고 소방대원 1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Piensa que bastante consecuencias respiratorias debe traer porque es petróleo, es una sustancia tóxica que se está quemando. 쿠바 당국은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안 그래도 어려웠던 전력 사정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유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Esta situación nos tenemos preocupados en estos momentos porque puede haber problemas con la electricidad, con el medio ambiente, con las personas que estamos viviendo aquí todavía. 지난해에도 쿠바에서는 경제난과 맞물린 전력난으로 사회주의 국가로선 이례적으로 반정부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기부한 예술작품은 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작품의 양도 많아서 기증 당시에 기증품만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을 만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죠. 그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 작가 이중섭의 작품이 특별 전시됩니다. 최초 공개 작품부터 대표작인 은지화 수십 점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정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이중섭 특유의 굵고 대담한 부채로 그려낸 닭과 병아리.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사람뿐 아니라 동물을 그릴 때도 그는 혼자가 아닌 군집을 선호했습니다. 문헌상으로만 알려졌던 작품들이 이번에 처음 공개됩니다. 이중섭의 삶에 대해서 매우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것을 작품하고 연결시켜서 보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이중섭의 삶과 그리고 예술을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다는 점.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가운데 이중섭 작품 90여 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같은 제목의 아이와 개 그림. 아빠는 두 아들이 싸울까 봐 같은 그림을 그려 편지로 보냈고 귀퉁이엔 아들 이름도 새겼습니다. 그리움에 사무쳐 가족과 재회한 모습을 상상하며 그린 자화상. 가난해서 종이 대신 손바닥만한 담뱃값 은박지를 화폭 삼은 은지화도 약 30점이 공개됩니다. 1940년대 초기작부터 아내와 장거리 연애 당시 주고받은 엽서화까지 1952년 헤어진 아내와 두 아들을 그리워하며 1956년 죽기 전까지 그린 그림과 절절한 손편지에 담긴 사랑은 전쟁 중 완성된 그의 작품 세계와 인생을 관통한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계영배라는 이름이 붙은 조선 백자 술잔입니다. 7알쯤 술을 따르면 담겨있던 술까지 모두 밑으로 새버립니다. 안에 원통형 관이 있어서 차오른 술이 대기압에 의해 관을 타고 빠져나가는 사이펀의 원리가 숨어 있죠. 우리 선조들은 왜 이런 술잔을 만들었을까요?
가득 참을 경계하라는 이름처럼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도리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최인호의 장편 소설 상도에서 신뢰를 팔았던 큰 장사꾼 임상옥이 늘 곁에 두고 과욕을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제주도의 거상 김만덕도 정직한 믿음을 판다는 상도이를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혼자 잘 살면 못하겠습니까? 재작년 민주당이 당헌을 바꾸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려 하자 당시 이재명 지사가 반대했던 말은 제가 들은 가장 멋진 이재명의 언어였습니다.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안 믿잖아요. 또 거짓말하는구나. 그는 공당이 문서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비공개 경고를 받고는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의원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의 당헌을 바꾸려 한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조항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란 건 삼척 동자도 아는 일이죠. 정작 놀라운 사실은 이재명 의원 본인의 인식입니다. 이 의원은 이 조항이 야당 탄압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조항은 도대체 왜 생겼을까요? 다름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반부패 혁신안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탄압의 통로를 열었다는 얘기인지 어리둥절할 따름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면구스러워서라도 자신에게 이로운 일에 이렇게 선뜻 나서기 어려운 법이죠. 그런데 이 의원은 아예 당헌 개정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 청원에 앞장섰던 게 이 의원의 열성 지지자들이 아니고 대체 누구라는 얘기인지 다시 한번 어리둥절합니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 일주일을 앞두고 가전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검수 완박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대선에서 패한 지 석 달도 안 돼 연고도 없는 민주당의 텃밭에서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반 만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고 이제 기소돼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는 당헌 개정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방탄도 이쯤이면 겹겹이 철갑을 두른 듯합니다. 욕심껏 잔을 채우려다 이미 채운 술까지 다 세버리는 개영배를 생각하며 이 의원이 했던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합니다.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상인에게는 상도의가 있듯 정치인에게는 최소한의 정치도의가 있는 법이죠. 8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술잔이 넘칩니다. 였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던 수도권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는데요. 앞으로는 충청 남부와 전북 지역으로 집중호우가 매섭게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25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0mm까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내일은 대구가 31도, 전주가 29도를 보이겠고요. 중부 지역은 서울이 27도, 청주 28도가 되겠습니다. 주말에는 비가 쉬어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광복절부터 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1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